엄마 지금 너희 집 앞 빵집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 혹시 한가하면 잠깐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오기 전에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황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며느리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방문하려면 미용실처럼 예약을 미리 하라는 말에 처음엔 무척 황당했죠. 그래도 예약제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방문 전에 미리 약속을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생각하면 큰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방문 거절, 그리고 예외적인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 집 앞까지 간 시부모를 돌려보내는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나 미용실이라도 이처럼 매정하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박함이 시부모에게만 해당됐던 것을 알게 된 이상 황 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가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각별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참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며 칭찬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효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주장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 반대로 부모는 등한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황 씨 부부는 아들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한두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을 황 씨 부부가 해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초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초대를 해줬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었지만 말이죠.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오기는 신혼집에 자주 오면 눈칫밥 먹지. 안 그래?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며 며느리를 향해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자주 오시면 부담스럽죠. 너무나도 솔직한 말에 황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빈말로라도 자주 오라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자주 오지는 않았겠지만 내심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황 씨도 만약 시부모가 너무 자주 방문한다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게 당연했으니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이라 말을 직설적으로 할 뿐이지 마음은 황 씨의 세대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도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황 씨와는 좁힐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처음 아들네 집에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황 씨가 아들네 집에 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 2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조금씩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바로? 네. 갑자기 일정이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바쁘셔서. 아이고, 나도 오늘은 일이 있는데. 아, 정말요? 실망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황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만약 사돈이 애를 봐주지 못한다면 애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몇 시까지 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도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미리 말해줬으면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황 씨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미리 말을 안 해줬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았죠. 황 씨는 모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지만 부득이하게 남편만 보내게 되었죠. 대신에 아들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르게 되는 것 같았죠.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연락이 통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가 한 달가량 연락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조차 맡기지 않아서 뭐하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손주도 안 보니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이틀 전까지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아, 그래? 오래 계셨나 보지. 한 3주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돈은 바쁘시다더니 요즘엔 안 그러신가 보지? 그게 장인어른이랑 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깥 사돈과 다투고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네. 아무튼 근데 잘 해결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애도 한동안 안 맡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훨씬 편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같이 지냈던 황 씨의 아들이야 좀 불편하긴 했을 테지만 말이죠. 안 본 지 꽤 됐잖아. 그래서 우리 유찬이 얼굴 보러 한번 갈까 했지. 아, 잠시만요. 그러면 유찬이 엄마 바꿔드릴게요.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지 않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 유찬이 좀 주말에 보러 갈까 해서 전화했어. 주말이면 뭐래요? 달력을 보니 목요일이라 이틀 뒤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안 돼? 약속 있니?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틀 전이 그렇게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황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가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 일요일에 갈까? 다음 날 출근이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서요.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될지 제가 체크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연예인처럼 스케줄을 체크해 보겠다는 말에 황당하긴 했지만 바쁜 일이 맞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조금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미리 얘기를 하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하는 미리와 황 씨가 생각하는 미리는 조금 다른 듯 보였습니다. 아니, 당일에 말씀하시거나 전날에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약? 뜬금없는 단어에 황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방문하면서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태어냈습니다. 네. 예약이요. 그래야 저희도 스케줄 체크 미리 하고 조율하고 그러죠. 아, 그래. 상식적인 말을 참 상식적이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예약을 하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미용실 같은 게 떠올랐죠. 유찬이 아빠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용건은 끝났다는 듯이 다시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별말이 없는 걸 보니 며느리와 생각이 같거나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요즘 애들이라 그런 거겠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거겠지. 근데 그게 편하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뭐. 남편은 황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았죠. 또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섭섭할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놈의 예약이라는 게 유명한 맛집보다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잠깐 들러서 뭐 좀 주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다음 주 수요일이요? 목요일에 전화를 했으니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잖아. 수요일에 온다고 하실 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전화를 주셨어야죠. 며느리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뚜렷한 거절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니요. 이게 그냥 시부모가 오는 게 싫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전에 너희가 달라던 김치는 어떻게 해? 아, 김치요? 그건 유찬 아빠 보내던지 할게요. 그럼 그래라. 황 씨도 김치 같은 것이야 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더 편했지만 용건이 그것뿐일 리는 없었습니다. 간 김에 아들네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싶은 것이지 힘들게 가려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황 씨는 그냥 아들네 집에 안 가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됐던 게 황 씨 부부가 아들 집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말을 해야 하지만 아들이 아이를 맡길 때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심하면 당일에 연락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손자를 예뻐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상황이 안 되어 맡긴다는데 싫다고 하면 내 손자가 갈 곳이 없다 생각하면 짠해서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마 아들 며느리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지금 너희 집 앞 빵집 앞에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너희 한가하면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전화하게 되긴 했지만 내심 아들이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무작정 찾아올 때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황 씨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뻔히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이 앞까지 온 부모를 돌려보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잠깐 보자는 것인데 말이죠. 갑작스럽게 전화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예약을 들먹이며 거절하는 며느리도 참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은 아무 때나 찾아오면서 말이죠. 그날은 안 된다기에 그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억울했습니다. 너무한 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그래서 황 씨도 따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예약은 말만 그런 거고. 다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도 그러고 1시간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네를 만나게 되는 건 아이를 봐줄 때뿐이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황 씨가 내심 서운해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황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엄마 아빠는 주말에 일 없지. 네. 그러면 토요일 점심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다 며느리의 허락이 있어서일 텐데 의외였죠. 그놈의 예약인지 뭔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방문한 아들네 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런가요? 매번 애를 맡기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게 다인지라 사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명절이 아니고는 말이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그래? 여기도 좋은데 왜? 전세 만기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애도 더 크면 이 동네보다는 다른 데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너무 먼 데로만 안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사 얘기를 꺼낸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이번에 내 집장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밥을 잘 먹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이런 부탁을 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황 씨 부부가 마련해 준 것이니 말이죠. 그러니 갑자기 친절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고 밥을 대접한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쩐지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도 참고 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더 섭섭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조차 그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황 씨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세랑 매매랑 가격 차이가 날 텐데.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 저희도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보태달라는 말이야? 1억 정도. 뭐?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식이 하나라 무리해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또 꺼낼 수가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자 아들도 조금은 민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염치라는 걸 아주 조금은 아는 듯했죠. 유찬이도 커갈 거고요. 또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래 살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넓은 집에 가야 어머님, 아버님도 더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과연 황 씨 부부가 편히 올 수 있을까 싶었죠. 황 씨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초대로 풀리려던 마음에
빗장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아들이 원하는 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황 씨 부부에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만큼만이라도 보태주세요. 얼마가 됐든 당연히 황 씨가 도와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집을 넓히던지 사던지 하는 건 너희 힘으로 해야지. 거절의 말을 전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황 씨의 느낌대로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는데 벼랑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보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택배인가?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을 열자 들어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 들어온 상대방도 황 씨 부부를 보고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연락을 해보고 올 걸 그랬네. 계신 줄 몰랐어요. 황 씨 부부도 어정쩡한 포즈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도 안사돈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주말이라 그냥 왔지. 유찬이도 보고 네 아빠 얼굴 안 보고 겸사겸사? 그러더니 황 씨를 보고는 민망하다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계셨구나. 나도 참 버릇이 돼가지고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 안사돈은 그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아차하는 얼굴로 황 씨 부부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연락도 없이 방문한 것이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나 아들도 용인을 했다는 점 말이죠. 며느리의 법대로라면 안사돈은 돌려보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엄마한테는 예약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거실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유찬이 잘 있었어? 손자 보기에 바빴죠. 그리고 아들의 반응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 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장모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황 씨 부부뿐인 것인지 황 씨는 그간에 서운했던 감정도 폭발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게 아들 며느리의 방식이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지나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황 씨도 옛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황 씨 부부에게만 적용됐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열불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입만 다물고 있는 아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자기 부모가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고 장모는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황 씨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뭐가요? 예약 안 하시면 여기 못 들어오시는데 네? 무슨 예약이요? 이 집이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올 수 있는데 예약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긴 한데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뵈야겠네요.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 장모님 그게요.
제가 지난번에 약속 없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섭섭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서로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돌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애들 생각이에요, 애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미리 예약하셔요. 아니, 무슨 식당도 아니고. 안사돈의 말에 황 씨는 호호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참 웃기죠? 에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황 씨가 일어나며 말하자 안사돈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입만 벌리고 있고 달리 반박을 하지 못했죠. 졸지에 쫓겨나게 생긴 안사돈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안사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가고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은 얼굴이 울긋불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돌아가라고 한마당에 버티고 있기도 민망했는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대로 인사조차 못하고 집 밖을 나서는 얼굴이 예전에 황 씨의 얼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간 뒤에도 얼어붙은 분위기는 풀리질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황 씨 부부도 아들네와 마주보고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얼굴들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래놓고는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인지 뭔지 하는 건 왜 우리한테만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그 부분은 죄송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싶다. 황 씨 부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황 씨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억을 줄 게 아니라 아들네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라도 다시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괘씸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었죠. 황 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바보짓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호구처럼 손주까지 봐주니 아들 며느리가 무시할 만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약이니 뭐니 하는 말도 상식과는 어긋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죠. 남편도 마음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아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기까지 한 걸 보면 황 씨만큼이나 아들에게 실망한 듯 했죠.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황 씨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니 자꾸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어쩐지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과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컸으니 말이죠. 그런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대문 앞에서 문만 살짝 열고 아들 며느리를 대면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연락을 받으셔야 연락을 하고 오죠. 아들은 꽤나 억울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지금 좀 힘든 상태예요. 뭐가? 유찬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황 씨 부부에게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듯했습니다. 사실상 갑은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황 씨 부부였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황 씨가 을 노릇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가 역전되었다고는 하나 또다시 그 일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문만 열었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황 씨에게 아들이 팔자눈썹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오해는 풀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할게요. 네, 어머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야? 예약인지 뭔지 그거 말하니? 안사도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말이야. 네, 이제 어머님도 미리 말씀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싫다. 남의 집에 왜 말을 안 하고 가니? 남의 집이라뇨. 자식 집인데. 아니, 서로 사생활이 있는 거잖냐. 그런 의미로 이만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고요? 그래. 내 집에 예약도 안 하고 와서 들어오겠다니 참 양심이 없다. 예약이요? 그래. 앞으로 오려면 너희도 예약하고 와. 그런다고 예약을 받아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럼 잘 가라. 그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면 해결될 줄 아는지. 그렇게 황 씨 부부가 찾아갈 때는 매몰차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육아나 돈이라고 생각하면 괘씸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자식과는 더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손자도 안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아들 며느리에게 재산 떼주고 호구 노릇 해가며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참 미련하게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이었죠. 황 씨 부부는 명절에도 아들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과 거리를 두고 부부의 삶이나 신경 쓰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니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손자를 보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황 씨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주말에 찾아뵐게요. 예약하면 되죠?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하라면서요. 그러면 가도 되나요? 어쩌냐? 이제는 예약 안 받아. 왜 예약을 안 받아요? 주인 마음이지 뭐. 어쩌면 며느리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얼이 빠지게 만들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김명준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에 살지만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왕래가 없었던 친척이나 지인들까지도 찾아와 펜션처럼 쓰려고 하는 통에 사람이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과 사위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의 마당에서 야외 돌잔치를 열겠다는 딸. 그런데 그게 내 손주라면 당연히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내 자식도 아니고 사위의 여동생의 딸 돌잔치를 열겠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사위의 여동생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것이 다였고 사돈조차도 딱 2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발상으로 사돈의 집 마당에서 파티를 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내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염치를 모르는 사돈도 기가 찼습니다. 제대로 박힌 정신이라면 남의 집 마당에서 돌잔치를 열 생각을 하지는 못할 테니 말이죠. 손해를 보고도 욕을 얻어먹고 나니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 선을 이참에 제대로 그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살다가 딸은 30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2에 결혼을 했죠. 자식이 완전히 내 품을 떠나고 나니까 김 씨 부부도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며 앞만 보면서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살고 싶었죠. 은퇴도 했기에 더 이상 도시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병원도 없는 아주 외딴 곳에 살 용기는 없어서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결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 나도 그건 들었어요. 몇 층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김 씨의 말에 아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 17층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꾸 무릎이 아팠나 보다 하며 말이죠. 그런데 집을 사면서 딸과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집만 비싼 곳 살면 뭐 하려고 그래? 전원주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다잖아.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때? 앞으로 평생 살 집인데. 그래.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만들고 그렇게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보여준 집은 정원이 너무 높지 않나? 둘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집이야. 둘이서 살기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못마땅해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 갈 때나 좀 보태주지. 하지만 마지막 말에 무엇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김 씨 부부는 딸에겐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딸 부부는 알아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죠. 도시랑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찻소리만 듣다가 새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니까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던 딸도 막상 김 씨 부부가 이사를 하니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려면 하룻밤에 30만 원 정도는 하던데. 그래? 최소한 그렇지.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마당에 수영장도 있으면 좋긴 하겠다.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수영장은 생각해 볼게.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좋긴 하네. 그러게 뭘 했어. 김 씨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죽했으면 딸도 이렇게 좋다고 자주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될까? 우리 집에? 어차피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건데. 멀리 바닷가까지 가서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간 김에 오빠랑 언니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좋지 뭐. 무슨 휴가를 우리 집으로 와. 주희 엄마도 요즘 무릎 아파서 너희 와도 대접도 못해. 대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장도 다 봐갈 거야. 가서 준비도 우리가 할 거고. 언니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나 먹어. 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연락을 한 달에 두세 번은 듣곤 했습니다. 친한 친구, 가족, 먼 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사하고 나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었나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르지 말자. 결과적으로는 이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차라리 다시 서울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시달리고 난 뒤에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딸은 예외였죠. 아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바쁜 일은 끝났나 보네. 응.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쉬다 오게. 잘 됐다.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마침 딸과 사위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먼저 오겠다고 하니 반가웠죠. 왜? 안 그래도 마당 정리 좀 하려는데 엄마는 이모 만나러 서울 간다잖냐. 마당 정리? 그래. 풀이 좀 자라서 좀 지저분해.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아빠가 예초기 돌리면 너희가 풀만 좀 긁어내주면 좋겠는데. 저번에 다친 어깨가 아직도 좀 아파서 말이야. 아, 그래? 딸은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딸 부부가 오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바쁜 일이 생겼네. 갑작스레 방문을 취소한 딸. 김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위가 와주면 좋겠지만 바쁘다는데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딸이 바빴던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 다 정리한 거 아니었어? 어? 정원, 지난주에 아빠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이걸? 지금 하겠다고. 너희 왔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아빠 정원을 우리가 왜 정리해? 그냥 풀만 옆으로 좀 긁어내주면 되는데. 네 엄마는 무릎 아프잖냐? 그러게 내가 이런 데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쉬러 왔는데 왜 일을 시켜? 신경질적인 딸의 목소리에 김 씨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없었고 이번에만 조금 도와달라는 건데 이렇게 정색을 하나 싶었습니다. 요새는 바빠서 못 샀다지만 거의 주말마다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끔은 친구도 한 번씩 데리고 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흔쾌히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왜 사람을 부려먹냐며 신경질을 내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와서 휴양지처럼 이용하다 가면 가끔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짜증을 내는 딸에도 서운했지만 옆에서 멀뚱멀뚱 서서 거들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위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딸도 토라져서 돌아갔고 김 씨도 괘씸해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써서 마당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도 딸이나 사위에게는 부탁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관리를 잘하자 싶었죠. 딸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원 정리도 다 하고 꽃도 만개하고 하니 보기가 좋아 그런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찾아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얼렁뚱땅 화해하게 되었죠. 엄청 예뻐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원도 넓어서 딱이고요. 어느 날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의 정원을 둘러보며 하는 말인데 뭐가 딱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말이죠. 그러다가 딸이 전화를 끊고서 뒤를 돌아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듣고 있단 걸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냥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린 딸을 보고는 김 씨가 어깨를 으쓱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니 누구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왔는데 둘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사돈과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제 여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뵀죠. 안사돈과 둘이서 딸 부부를 따라왔는데 사전에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김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후에 보인 네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한 8개 정도 놓아도 넉넉할 것 같죠? 꽃은 없어도 되겠네. 정말 사진 잘 나오겠어요. 김 씨의 정원을 가리키며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김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안사돈이 조금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 사돈께 허락 받은 일 아니었니? 안사돈이 김 씨의 딸을 돌아보며 물었고 딸은 김 씨에게 윙크인지 뭔지 모를 눈짓을 보내며 대꾸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치, 아빠? 돌잔치 말이야. 돌잔치? 네, 저희 애기 돌잔치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야외에서 하고 싶긴 했는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빠랑 새언니가 여길 추천해줘서 다행이에요.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돈네는 김 씨가 이 일을 정말로 흔쾌히 허락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뭘 놓고 어디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얘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자 딸이 김 씨만 보이도록 입모양으로 미안이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사위도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딸과 사위가 벌인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딸이나 사위에게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사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허락을 한 줄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사업장도 아니고 김 씨의 집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말이죠. 김 씨 같았으면 사돈의 집에 가서 돌잔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의 돌잔치면 모를까. 어떻게 사돈의 아이의 돌잔치를 내 집에서 해야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들었다가는 딸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만 따지더라도 사돈네가 돌아간 뒤에 따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위와 딸은 사돈과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욕먹기 싫은 작전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딸에게 오랜만에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게 말이야. 우리 집 사진을 보여줬더니 신우이가 딱 거기가 좋겠다는 거야. 그런다고 남의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따지고 보면 완전히 남은 아니지. 너네 애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사돈애기 돌잔치를 내 집 마당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거기서 내가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기대하시는 눈치던데? 기대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한 번만 좀 부탁할게. 너희는 참, 지난번에 풀 깎는 거 한번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이제는 멋대로 파티 장소로 쓰려고 해? 양심이 있냐? 그러자 딸도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딸 체면을 좀 생각해서 이번만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아이고, 진작에 네 손에서 끝냈어야지. 김 씨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주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설마 아예 말씀 안 드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거야? 지금 장인어른 댁에서 파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짜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정말 앓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김 씨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위가 어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식이라 특별 대우였던 걸 모르는 것인지. 날짜가 언젠데? 네? 거기에 우리까지 참석해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장소는 빌려줄 테니까 날짜를 말해봐. 어디 놀러라도 다녀와야지 어떻게 해. 그러자 사위는 감격이라도 한 듯 깎듯이 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차마 매정하게 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딸이 이런 김 씨의 성격을 알고 일단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사람을 실망하게 하느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희생하자 싶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전날에는 축의금까지 따로 챙겨서 딸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것이고 돌인 걸 안 이상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었죠. 그래. 잔치는 끝난 거야?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우리도 금방 가려고. 잔치는 오후 늦게 시작해서 어둑해지기 전에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처해에 와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좋은 시간이라도 보내자 싶어서 말이죠. 그래. 정리 잘하고. 알았어. 걱정 마. 그렇게 끄는 전화. 하지만 다음 날 점심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인 광경에 거의 쓰러질 뻔한 걸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수십 명이 초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간 만큼 정원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자를 놨다가 걷었는지 모르겠지만 잔디가 흉측하게 파여 있었고 꽃나무는 꺾여 뭉개진 것들도 보였습니다. 마당까지 차가 왔다 갔다 했는지 바퀴 자국도 선명했죠. 온갖 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테이블이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급하게 대충 치운 것처럼 보였죠. 이게 아름답던 내 정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 발짝 떼면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석구석 보아도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도 가관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만 쓰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색하게
거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내에서도 한바탕 파티가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도 누군가가 누웠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작은 방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너희 여기서 잤어? 근데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딸도 사위도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이 시간까지 못 일어나는 걸 봐서는 술을 마셔도 거하게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 벌써 왔어? 벌써? 딸은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가셨어? 뭐라고? 그러자 간밤에 시집 식구들도 이곳에서 자고 갔다고 털어놓는 딸. 그렇다면 안방 침대가 흐트러져 있는 게 잠깐 앉아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취침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새빨개졌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위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바람소리가 나도록 뒤를 돌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사위가 쫓아나왔습니다. 그게 어제 잔치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들 그대로 돌아가기 아쉽다고 해가지고요. 아빠, 다들 술 좀 마셨는데? 여기서 대리를 불러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듯이 말하는 딸과 사위. 지금 이 상황을 어째서 김 씨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미리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정성스레 관리한 정원은 망가졌고 집도 엉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줬어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김 씨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이거 이대로는 못 둬. 당장 사람 써서 실내 다 청소하고 정원도 업체 불러서 원상복구 해놔. 업체를 부르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치우고 갈게. 대충? 아니, 진짜 대충 치울 건 아니고. 돈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소리지. 집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걸 너희가 판단을 해? 장인어른, 제가 깨끗하게 치울게요. 너희가 잔디도 다시 깔고 할 수가 있어. 에이, 잔디까지요? 그래. 엉망이 됐던데. 망가진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화단도 그렇고. 아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지. 그러더니 김 씨가 너무 예민하다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고 가해자는 딸 부부인데 어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깨끗하게 쓴다고 약속을 했고 실내는 화장실하고 부엌만 쓴다고 했던 거 잊었어? 약속 다 무시하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자식이 엄마 아빠 집 좀 빌렸다고 원상복구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지. 요즘 펜션도 그렇게까지 간단하게는 안 해. 장인어른, 저 청소 잘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위가 깔끔하게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둬.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어버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누군가가 누웠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런데 딸이 입을 대빨 내밀며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뒤돌아 딸을 쳐다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굴었죠. 딸과 사위가 실내를 정리하는 걸 김 씨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자
자기들도 지쳤는지 치우던 걸 내팽개쳤습니다. 나는 밖에 좀 치울게. 여기를 그러면 나 혼자 치우라고. 밖에도 치우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위가 나가버리고 딸이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왜 도와? 엄마, 아빠 집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을 왜 그렇게 만들어? 억울하면 여기 이렇게 쓴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해. 그러자 차마 시집 식구들을 부를 수는 없었는지 인상을 쓸 뿐 휴대폰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시간 남짓 집을 치우던 딸과 사위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못하니까 그냥 사람 쓸래? 엄마, 아빠도 진짜 너무해.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사돈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김씨 부부는 애기 축의금도 줬는데 집을 빌리는 대가로 뭐라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염치도 없고 특이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빌려 쓸 생각 말어. 진짜 야박하네. 딸은 오히려 김씨 부부에게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 곤란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을 텐데 말이죠. 배려를 해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 보수 비용과 청소 비용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언쟁도 몇 번 더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김 씨가 손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딸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모렴치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고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이번 휴가에 한 번 더 빌려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아버지 말을 딱 그렇게 거역해. 네 남편은 뒀다 뭐해? 아버지가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내년엔 마당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줄게. 됐어. 돈 주고 하니까 세상 편하더라. 아이, 진짜. 왜 이래? 일단 다음 주에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오지 말라니까.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집 상태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미뤄져친 대문 때문에 경보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나가보니 당황한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자 딸이 허둥지둥 꺼보려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업체였습니다. 아, 제 딸이 왔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소리가 멈췄죠. 누가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김 씨가 대문 안쪽에서 딸에게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며 딸이 대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담장이랑 대문이 왜 이래? 본래는 낮은 담장에 대문도 키가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밖에서 정원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쓸 법한 철조망을 담장 위에 설치해 놨고 대문은 키가 큰 것으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하느라 어설픈 부분도 있긴 했지만 확실한 건 누구도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새로 설치한 CCTV와 보안 센서들. 이제는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자식까지 못 오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도둑이야? 이런 걸 왜 설치해 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처럼 누구든 데려와서 난리를 피울지. 아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말어. 정말 너무한다.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김 씨와 딸.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김 씨는 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나중에 외롭다고 하지나 말어. 딸이 화가 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평화를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외로운 게 나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명절에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몇 번 더 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딸은 나중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바꾼 뒤로는 친척들도 김 씨의 집에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그게 차라리 좋았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배려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 부부가 생각했던 한가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이죠. 딸 좀 덜 보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시집 식구들 때문에 김 씨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괘씸한 딸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 반 뒤에 딸은 아이가 생겼다며 김 씨의 아내에게 육아를 부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 두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죠. 너는 애가 지율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알면 오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하냐? 그런데 제가 못 온다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난리를 치신 거예요? 뭐? 난리를 치다니.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어요. 누가 너 숨 못 쉬게 했어? 너야말로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율이 엄마 눈치만 보잖냐?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는 어머니보다 애엄마랑 지율이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한진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남편이 떠난 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는지 혹은 혼자 남은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무력한 한 씨에게 유일한 위로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마저 곁에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 한 씨를 살뜰하게 챙기던 아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부모보다도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챙기는 한씨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한 며느리.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사사건건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음 약한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죠. 결국에는 한씨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괴롭다며 울부짖는 아들. 한씨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모란 늘 뒷전인 듯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땐 애물단지 취급하는 자식에게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한씨도 아들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누가 후회할지 두고 보자 싶었죠. 한씨는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 둘이서 알콩달콩 여행이나 다니며 노후를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일하고 자식 키우며 그렇게만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보상을 받으려는 찰나의 남편을 떠나보내니 정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다가 갔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한씨는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왔냐? 식사 안 하셨어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지율이 엄마가 어머니 좋아한다고 반찬을 좀 싸줬어요. 그래, 챙겨서 먹을게.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지금 좀 드세요. 나중에 먹는다니까. 어머니, 어서요. 아들의 재촉에 한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니 굳은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지. 평소에는 하루에 한두 마디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주말에도 오고요. 바쁜데 뭐하러 와? 주말에는 지율이랑 같이 올게요. 어서 가봐. 아들은 한씨가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왔다 가니 그래도 활기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기력한 나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에도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약속했던 것처럼 손자나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율이 엄마가 못 사서 죄송하대요. 장모님이 요즘 좀 편찮으셔서요. 하지만 한씨는 며느리가 안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한씨를 찾아오는 게 내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약이라고 한씨는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엄마는 너 없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너 때문에 살아. 어느 날 한씨가 아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나마 오랜만에 한씨의 입 밖으로 나온 희망적인 말에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기운 차리세요.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생활을 되찾으셔야죠. 노력해 볼게. 힘들면 자신에게 기대라는 아들. 한씨는 그런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을 어쩌면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전보다도 아들의 존재가 한씨에게 무척 커졌죠. 남편이 죽은 뒤 2달. 한씨는 자다가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자요? 잠결에 중얼거리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옆자리를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가
한 씨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에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자다가 일어났는데 네 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는 줄 알고 자꾸 불렀는데 그런데 없지 뭐냐. 어머니, 그냥 갑자기 복 받쳐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냥 새벽이라 그런가 보다. 제가 갈까요? 지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래 줄래? 한 씨는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먹먹해서 아들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죠.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잠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금 가게 하며 묻는 며느리. 한 씨는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은 30분쯤 뒤에 한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할 준비까지 해서 왔고, 한 씨는 아침에 아들과 함께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내가 주책이다. 잠결에 그랬나 봐. 괜히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출근하면 돼요.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전화하시면 올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그날 이후 병원에 다녔습니다. 감정 기복도 있고 수시로 우울한 게 마음에 병이 들어서인 듯 해서 말이죠. 아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한 씨도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힘내서 살고 싶었죠.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 하러 가야 하는데 아, 다음 주 언제요? 수요일. 아, 수요일이요. 그래.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한 씨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긍정적인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살뜰하게 한 씨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주 붙어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죽고 난 뒤로는 어쩐지 아들과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이 시간이 안 되면 며느리가 오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한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죠. 준서가 오늘 시장에서 아구 사왔거든. 너 아구찜 좋아하잖아. 이거 같이 해서 저녁 먹을까? 오늘이요? 내일은 안 돼요? 오늘 먹는 게 좋지. 혼자서 먹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어쩌냐? 오늘 식구들이랑 어디 좀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네 아버지라도 계시면 좋았을걸. 갑자기 울적해지는 한 씨의 목소리에 전화기 건너로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기분이 상한 한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 부담 주려고 한 소리 아니야.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은 몰랐다. 싫다고 안 했어요. 한숨 쉬었잖아. 이건 그냥 좀 곤란해서 그랬어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됐다. 오지 말어라. 어머니, 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 씨는 그저 좋은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한번 물어본 것이었는데 바쁘면 바쁘다고 하면 되지 왜 한숨을 쉬는지 몰랐습니다. 꼭 자신이 아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혼자 해서 먹을 생각은 들지 않아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습니다. 한 씨는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오늘 어디 간다며? 내일 가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안 그래도 되는데 나 때문에 괜히 취소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들의 방문에 한씨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나 자신을 귀찮아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괜한 오해를 했나 싶어서 미안했습니다. 입맛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출해져 한씨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밥 금방 차리니까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네. 그렇게 한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아구찜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율이 엄마도 같이 와. 지난주에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다 같이 북적거리면 좋지. 혹시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불편해 할까봐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밥 먹자고 해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올까봐 꼭 아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씨는 스스로를 사려 깊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씨가 들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데 넓지도 않은 집의 목소리를 아무리 죽여도 전혀 안 들릴 수는 없었죠. 미안하다고 했잖아. 식사는 마치고 가야지. 지율이는? 그래. 내일 갈게. 이해 좀 해줘라. 알겠어. 금방 갈게. 가서 얘기하자. 손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봐선 며느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중간중간 한숨 소리가 들리고 대화 내용이 퍽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로 유추해 보건대 아들이 한씨의 집에 온 것을 가지고 며느리가 불만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미뤄 사과하는 상황이고 말이죠. 한씨는 며느리에게 섭섭했습니다. 서로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아들과 저녁 한 끼 먹는다고 그렇게 도중에 전화까지 해서 뭐라고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밥 먹고 어련히 알아서 보내줄 텐데 말이죠. 꼭 한씨에게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등살에 아들이 제대로 길을 펴기나 할까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질 만한 성격은 아닌지라 며느리가 더욱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죠. 얼른 먹고 가봐. 한씨가 불퉁하게 말하자 아들이 멋쩍은 얼굴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었나 하는 표정이었죠. 한씨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라 아들이 온다고 시끌벅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니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너무도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늘 바쁘니? 오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나들이나 갈까 했지. 날씨도 너무 좋고 주말이고 해서. 지율이랑 지율이 엄마랑도 다 같이 놀러 갈까? 한씨의 말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강릉에 가기로 했거든요. 강릉? 네. 한 달 전부터 약속이 됐던 거라서요. 죄송해요. 새 식구만 가는 거라면 따라가기라도 하는데 처가 식구와 함께 간다고 하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한씨는 풀이 죽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왜 여행은 처가 식구랑만 가나 싶었습니다. 강릉에 가는 거면 하룻밤은 자고 오는 것 같은데 한씨는 최근 들어서 아들네와 그런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차별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씨가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해도 자주 안 오는데 왜 친정 식구들이랑만 좋은데 놀러 가나 싶었습니다. 한씨도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아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또 며느리 말이라면 껌뻑 죽기 때문에 한씨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없는 듯했죠. 한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들 가진 게 죄였습니다. 한씨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것처럼 딸이 나를 챙겨줬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속이 뒤틀리듯 아파서 침대 위를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한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달리 연락할 곳도 생각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다 보니 구급차보다도 아들이 먼저 떠올랐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끌벅적한 것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준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한씨는 말을 하다 말고 악소리를 냈습니다. 장이 베베 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한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구급차를 부르겠다며 다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차는 불렀는데요. 이모나 누구 부를 사람 없으세요? 제가 지금 술을 몇 잔 마셔서 운전을 못 하는데. 내가 부를 사람이 누가 있냐? 아이고, 죽겠다. 한씨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혼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들은 사돈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남편 없는 서러움이 더욱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따라서 가려나 보다. 가야지. 늙으면 자식한테 집만 되는데. 괜스레 약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처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요. 아이고, 됐다. 너 즐거운 시간 방해할 생각 없어. 어차피 구급차 오면 병원에는 데려다 줄 거 아니야. 그러자 또다시 들리는 한숨 소리. 지금 갈게요. 한씨는 끝까지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심 아들이 정말로 오지 않으면 서글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그 한숨 소리가 참 마음을 각작거렸죠. 그래도 아들이 온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처가와의 여행보다도 아직은 부모인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한씨가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아, 그게 말이야. 체하셨어요. 오후에 드신 게 얹힌 것 같아요. 심하진 않고요. 복통이 조금 있으셔서 이거 다 맞으시면 약 받고 귀가하시면 돼요. 한씨는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영양제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게 병원에 오니 크게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게요. 약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도 술을 마셔서 한씨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며느리와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아들 때문에 여행을 망쳤다는 것 같았죠.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한시의 탓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파서 그런 건데 그거 좀 이해해 줄 수 없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 죽을 것 같이 아팠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왔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시는 짐작했습니다. 지율이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 한시의 질문에 아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누가 네 생활 없대? 잠깐 들렸다가 반찬만 가지고 가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일정이 있어서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 아들과는 점점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홀해진 아들에게 한시는 자주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시의 집에 와도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왜 벌써 가? 지율이 숙제도 봐주기로 했고. 좀 바빠요. 지율이 엄마 있잖아.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한시가 섭섭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아들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발은 신고 있었죠. 한시는 이러다가 아들이 서서히 발길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시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생각만 해도 아득했습니다. 어째서 아들도 며느리도 혼자 된 부모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부모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젊은 사람들 바쁜 건 알고 부모에게 헌신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부모를 저버리지는 않았으면 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몸살이 났는지 너무 아파.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침부터 종일 누워 있었다. 약도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라도 가보지 그러셨어요. 약만 좀 먹으면 나을 것 같아. 퇴근길에 약 좀 사다 줄래? 네. 알겠어요. 저녁에 아들이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어딜 가자고 하면 바쁘다는 아들은 한시가 아프다고 하면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불화를 만드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약이요. 좀 괜찮으세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더 있다가 가고 싶은데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요. 지율이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그 모습에 한시의 말이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지율이 엄마는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꼴을 못 본다니. 네? 그럴 리가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 왜 서방을 잡어? 잡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싸우는 거 몇 번 봤는데 뭘 거짓말을 해?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 들었다. 지율이 엄마는 혼자 사는 시엄마 걱정도 안 되나 보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율이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잖아요. 반찬도 해서 드리고 하는데. 한시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깟 반찬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며느리가 와서 보살펴 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과의 시간을 매번 방해나 안 했으면 했죠. 아들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뭐가? 아픈 부모한테 약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쩐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에 한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은 아들, 10번은 참고 한 번 연락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들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한 번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지율이 아프다고 몇 번 말해? 그런데 또 어머님한테 가서 전화도 안 받고. 정말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은 어머님만 중요해? 나는? 우리 지율이는? 지금 가. 당신이 병원에 좀 데리고 가. 내가 병원으로 바로 갈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이나 보살펴드려.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 씨도 선뜻 말을 거리까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거운 목소리에 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는 애가 지율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알면 오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하냐? 그런데 제가 못 온다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난리를 치신 거예요? 뭐? 난리를 치다니. 아들의 말이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그 말에 한 씨는 충격을 받았죠.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어요. 누가 너 숨 못 쉬게 했어? 한 씨도 억울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의지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나 싶었습니다. 지율이 엄마 때문이지? 그래서 너 요즘 엄마한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율이 엄마가 문제야. 제발 그만하세요. 지율이 엄마가 무슨 죄예요? 그동안 어머니만 챙기는 거 지율이 엄마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지율이 탓 그만하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율이 엄마 눈치만 보잖냐?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지율이 엄마랑 지율이가 더 중요해요. 뭐? 이제 어머니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 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 없이도 잘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준석이 네가 날 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잘 살자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아들은 그러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잡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한 씨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 있었죠. 숨이 막힌다며 한 씨에게 목이라도 졸린 듯한 표정을 짓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울로 본 한 씨의 얼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서로 슬프게 해야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저 아들이 조금만 더 자신을 들여다봐 주길 원했던 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아들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도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휴대폰을 멀리 두고 지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한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하는 자식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한 씨는 그날 이후 동사무소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보니 한 씨가 평생 관심도 없었던 게이트볼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리가 늘 없는데 누가 때마침 취소하러 와서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다 못하는 한 씨는 첫날부터 후회를 했죠. 마음이 딴 곳에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가지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번 명절에도 안 온다고 그러잖아. 내가 그놈 얼굴 본 게 2년 전이야. 아이고, 나는 기억도 안 나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요즘에 그렇게 부모 챙기는 자식이 어디 있어? 한 달에 한 번 통화나 되면 다행이지 뭐.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전화 한 번 걸었다가 아들놈한테 어찌나 욕을 먹었는지 원.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나이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찬찬히 듣다 보면 한 씨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야기 속 자식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중얼거리는 한 씨의 말을 들었는지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효자가 있나? 요즘 그런 자식들 드물어요. 그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한 씨는 어쩐지 목이 메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안 아파.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지율이 엄마랑 주말에 한번 갈게요. 평소 같았으면 들떴을 한 씨였지만 어쩐지 전처럼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바빠. 뭐 하시는데 바빠요? 약속 있어. 약속이요? 그래. 주말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게이트볼 치러 가기로 했어. 게이트볼이요? 그런 걸 할 줄 아세요? 알지? 지난달에 등록해서 배우고 있어. 재미있어. 아들은 얼떨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설마 찾아가겠다는 말을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시간 남으면 너희끼리 놀러 가. 요즘 날씨 좋더라. 같이 가시죠. 아, 나는 냅둬. 바쁘다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네. 알겠어요. 명절에나 한번 오던지 해. 알겠어요. 편찮으신 데 있으면 꼭 전화하시고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내 아들이 참 순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싸웠던 부모도 혹시나 아플까봐 먼저 전화해서 걱정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시부모도 얼굴 보겠다고 찾아온다고 하는 며느리도 참 똑같았습니다. 드라마 속 악역은 자식들이 아니라 한 씨였던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한 씨가 마음을 고쳐먹으니 이토록 평화로운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한 말이 영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실력이랄 것은 없었고
몸부림에 가깝긴 했지만 게이트볼이라는 것에 막재미를 붙인 참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서 말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TV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래서 더운 날에도 바깥에 나오는 것일 테죠. 아직은 아들을 잊고 살아갈 정도로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적응해 갈 생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아들 생각을 안 하는 때가 많았으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래. 오랜만이야. 일주일쯤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율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서요. 다음 주에 시간 내주시면 같이 나들이 갔으면 해서요. 다음 주에? 네. 어머님 바쁘시다고 들어서요. 스케줄 맞춰보려고요. 그래.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네.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챙겨 먹고 살아. 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쑥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